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비상의총에서는 비대위원장 후보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 등판을 놓고 찬반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 역시 비주류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퇴진과 통합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며 쇄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그리고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먼저 있었던 국민의힘 비상의총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느냐 이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 얘기 가장 많이 거론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첫 발언자, 두 번째 발언자 김성원 의원, 지성호 의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두 분 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대위원으로 임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얘기를 했고 뒤이어서 김웅 의원이 이제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호불호 여기에 관련된 의견들이 나눠진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호불호가 나눠졌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세하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많은 거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거론이 됐는데 논의 자체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논의로 반 이상이 진행됐다고 하니까 그만큼 비중 있게 다뤄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호감 의견이 많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군요. 어제 분위기가 좀 약간 후끈 달아올랐다고 하던데 김정은 위원장의 딸 뭐 김주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탄핵 거론까지 나오면서 좀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하던데 실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도 이제 김웅 의원의 이제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반대 논리가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총선이 이길 수 있겠느냐.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그대로 비대위원장으로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할 경우에는 북한의 사례처럼 뭐 김정은의 딸인 김주애를 모시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냐 제 의견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총선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용 의원이 여기서 왜 그 단어를 쓰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달아올랐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또 어떤 역할을 맡을지 사실 좀 관심이 좀 많은데 실제로 비대위원장을 했을 경우에 파급력은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 좀 어떠십니까? 지금 내년도 총선은 이제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질 것인데 지금 현재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정 지지도가 대단히 낮은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뭐 저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윤석열 정권의 2인자이고 또 윤석열의 아바타 뭐 이런 얘기까지 듣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당의 간판으로 해서 총선을 치르게 되면 그 정권 심판론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잡힐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어제 이제 의총에서도 나온 그 의견들을 이렇게 보면 상반된 의견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 중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공천을 받는데 유리한 사람이 누굴까? 권력의 실세를 쫓아가는 그 부류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 큰 선거를 치르려면 다양한 경험과 경륜이 좀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으로는 힘들다라고 정말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고언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꾸고 그 인적 쇄신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경제나 뭐 민생이나 이런 거 살리는 것이 핵심인데 그런 국정 기조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부정평가를 낮춰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이 쓴다라면 차라리 한동훈 장관을 그냥 비대위원장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정권의 2인자이고 가장 부각시키는 대상이다라는 거고 그 차기에 유력한 대선 후보를 키우려고 하는 의도까지 알고 있는데 자꾸 김기현 대표라든지 누군가를 중간에 끼워갖고 한 단계를 건너서 이렇게 뭐 뭔가를 포장하려고 해봤자 결국은 또 제2의 김기현 사태가 재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뭐 사전 선거 운동하시 전국 누비 이런 거보다는 당당히 지금 장관직 사퇴하고 나오셔서 당의 간판으로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2인자 프레임이 일단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예 그냥 장관직을 관두고 차라리 그냥 당 간판으로 나서서 직접 활동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가능한 얘기죠. 근데 장관직 유지하면서 전국 돌면서 뭐 정치 활동했다 이 말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기존의 추미애, 박범계 이 두 장관도 똑같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국민적 관심을 못 받았던 것이죠. 그것은 뭐 이유는 잘 아실 거고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이 지금 논의의 중심이 돼 있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뭐 정권의 2인자다 이런 것보다 예. 한동훈 장관이 국민적으로 대단히 그 관심을 받는 인물이 됐다. 본인이 그동안 국회에서 보여줘왔던 어떤 발언들의 어떤 상황들, 뭐 예. 그 논리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뭐 외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느껴졌던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고 그것은 결국 호감으로 연결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분이 저희 당으로 와서 당을 이끌고 또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모셔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주로 지속됐었다. 예, 그 배경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대통령실과 좀 어느 정도 당사의 관계를 재정립할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좀 상당했는데 실제로 뭐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은 좀 그런 관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런 지적이 많죠. 그 얘기는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완전히 물리적으로 끊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당이 민심을 더 가감 없이 전달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쓴소리 전혀 못하고 용산 대통령실 하라는 대로 하는 상황이 더 짙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한동훈 장관도 만약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하나의 또 본인의 정치적인 경로를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예. 대통령실과 당연히 협력하는 입장이 돼야 하는 것은 여당의 의무와 같은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당연히 쓴소리 하는 관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식적으로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런 예. 식으로 해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당은 용산 대통령실과 일심동체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된다. 예. 그러면 저희 총선을 져요. 저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렇군요. 그런 네. 거죠. 이제 당의 관점에서 보면 당정 관계나 이런 것들 관점에서 당의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부각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뭔가를 그 정치적인 뭐 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2인자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행보들을 보면은 주로 민주당 의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반격하는 그 모습들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모습 그 역할에 치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정치권에 이제 들어올 것이 예상이 되니까 기자들이 다양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그 의혹이라든지 예. 또는 뭐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것들, 주가 조작 관련된 거를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또는 방어하는 그런 답변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동훈 장관이 과연 그 윤석열 그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면서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라는 거에서는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대단히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 SNS에 사욕들을 버리라 하면서 흥묘 백묘론을 언급을 했는데 이게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좀 많은데 어떤 말일까요? 일단 흥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예.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그렇죠. 네. 덩샤오핑 중국 전 부주석이죠. 최고 지도자의 얘기인데 그 네. 얘기인즉슨 출신이나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총선 승리를 이끌 사람을 무조건 모셔오라는 말씀인데 참 그 하신 말씀의 그 행간을 보니까 예. 비주류라고 해서 선거 경험 많은 분을 모셔와야지 비주류고 뭐 당과 뭐 뿌리가 없는데 뭐 배척한다 이거는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런 분은 누구나 좀 그래서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을 지칭하는 단어도 있으면서 그런 분도 모셔와서 1년 예. 비대위원장을 했으면서 왜 안 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거론되는 분들 중에 보면 김한길 김한길 위원장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예. 그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해보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를 들어 김한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올 경우에 그런 공천 작업 물론 공관위원장이 하는 것이지만 당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당에 뿌리가 없는 분이고 외부에서 오신 분,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저희의 이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분위기와는 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영남이라든지 예. 중진 분들에 대한 공천이 좀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본인들 공천만 생각한 비대위원장 영입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좀 멀리 보고 제대로 된 결정을 해라. 아마 이런 형식의 의견 개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지금 보면은 계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픽과 함께 좀 살펴보겠는데요.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1월 둘째 주에 이제 36%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하락세고요. 부정평가가 최근 5개월 내 최고치다. 좀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디서 이런 이유가 좀 나올까 좀 사실 관심이 많은데 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부정평가의 가장 큰 1위가 차지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경제와 민생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정치가 가장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고물가와 저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고 예. 또 최근에 이제 외교 순방을 자주 가셨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잘 없고 외교를 마치 유람하듯이 다닌다라는 비판도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엑스포 부산 엑스포의 실패도 있고 또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 네네. 수수 의혹 등이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이게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데 예. 더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부정평가가 62%인데 중도층에서가 무려 72%로 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그리고 TK에서도 부정평가가 높고요.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지금 부정평가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부정평가가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갤럽 조사에서도 그 내년도에 있을 총선에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가반을 넘는 결과도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그 국정 지지도를 그 회복하고 만회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정 기조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힘들다. 그런데 그 국정 기조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적 쇄신이라든지 또는 뭐 다양한 의혹들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예. 당에 지금 현재 비대위 체제로 지금 전환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 비대위원장을 정말 얼마나 좀 이렇게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런 평가들이 또 국민들에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은 좀 윤 대통령 이르면 다음 주 개각을 할 것이다 이런 관심도 좀 있잖아요. 어떤 좀 형식으로 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여당 내에서 어떤 게 좀 논의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난주에 6개 부처에 대해서 개각을 했었고 이제 남은 개각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장 임명도 해야 하고 뭐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뭐 법무부 장관 얘기도 나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과연 한동훈 장관이 네. 이번 개각 대상에 들어가느냐. 그렇죠. 네. 그래야 뭐 비대위원장을 오든지 예, 예. 그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네네. 그 부분을 가장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입장이고 한 3개,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도 저희 당에서 총선 출마를 요청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한 3-4개 부처 정도에 대한 개각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나오는 거는 확실시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개각 결과를 봐야 되겠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대위원장 이 설은 순서가 사실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한동훈 잘못됐다. 장관이 예. 개각 대상에 오른 이후에 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예. 원희룡 장관의 경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원 장관은 지난번 개각 대상에 있었고 후임자가 결정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에서 뭔가 맡기 위한 상황이 좀 자유로운데 한동훈 장관은 아직까지는 후임자도 결정되지 않은 사퇴를 할지 말지도 모르는 예. 그런 현직 장관 신분이기 때문에 네. 논의의 순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네. 진행해야 할 걸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비대위원장 이 얘기가 좀 속도 좀 빨랐다 이런 얘기신 거긴 하군요. 네. 그
장제원 의원이 이번에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자신이 혁신에 물꼬를 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반면에 이제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퇴 관련해서 좀 이제 대통령실과는 좀 반대로 움직였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야당이 보신 시각은 좀 어떻습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실제로 원래 처음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하면서 적당한 시점에서 불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다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 예.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 보면은 그때 대통령실에서 만났을 때에도 그렇고 순방 전에도 그렇고 순방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불출마 권고를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뜻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정무적인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사퇴로 예. 이제 기결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퇴를 하고 이제 불출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깊이 이제 장고에 들어가실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두 가지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 정치공학적으로 대표를 사퇴했으니까 좀 이렇게 출마는 허용해 줄 것 아니냐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당 혁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 이런 것이 있는데 총선은 또 구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구도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그렇게 공천을 하게 되면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또 반혁신한다라고 이렇게 또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천을 해도 좀 고민, 공천을 안 해도 고민. 왜냐하면 공천을 안 했을 경우는 또 무소속으로 나갔을 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남에서의 또 국민의힘 내부의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좀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합니다. 그럴 수 있군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좀 당대표 순환사 같은 말을 또 좀 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다르죠.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이제 사퇴를 했다 하시는데 사실 그동안 이뇨한 혁신위가 출범한 이후로 김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나 중진들에 대한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답변을 드리기에는 총선까지 너무 많이 남은 상황이었고 또 그것이 갖는 정치적인 함의, 의미 이런 것도 생각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오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 요구가 혁신에서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지도부 교체론까지 이제 비화가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저희 내부 보고서에 대한 어떤 보도, 서울에서 6석 정도밖에 확보를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보고서의 보도가 나오면서 당에서 상당히 당 내외에서 위기감이 좀 있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한 거죠. 그런 가운데 사퇴를 한 것이지 이준석 대표 여건하고는 전혀 다르다. 당대표가 사퇴를 할 수도 있고 임기를 마칠 수도 있는데 그것과 당대표 순환사 이것과는 큰 연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짧게 김기현 대표가 결국에 불출마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어떤 결정을 좀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평의원이 된 김기현 의원의 입장에서 본인의 정치적 진로를 생각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시간은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출마, 불출마에 대해서 외부에서 본인이 아닌 외부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네요. 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여기까지 좀 들어보고요. 다음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비주류 4인방이라고 하는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통합 비대비 전환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떤 특별한 얘기를 좀 하신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당 통합하고 단결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좀 이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으니까 여당과 야당은 그 책임과 역할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대위 체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민심을 수습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분란들이 일어났고 그걸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것인데 정부 여당 그렇게 1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과 역할이 주어진 거고 야당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사실 정권 견제에 있는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의원 네 분이 주장하고 있는 뭐 국민의힘이 지금 저 당대표가 사퇴했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표도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은 우리 그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는 맞지 않다. 오히려 예. 지금 민주당은 이 지금 지난번에 우리 영장도 기각됐고 그다음에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앞서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당을 오히려 얼마나 더 통합시키고 단결시키고 또 당내의 그 혁신들을 이루어내서 총선 승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기에 방점이 더 찍혀야 되는데 지금 당 대표를 지금 사퇴시키는 그 특별한 명분이나 뭐 사실 이유가 잘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저분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오히려 저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 오히려 지난번에 중앙위에서 안건으로 올라갔던 뭐 그 하위 20% 의원들에 대해서 저기 감산을 좀 확대시킨다든지 또는 예. 뭐 표의 등가성을 60대 1에서 20대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혁신안에 대한 내용들에서는 오히려 또 반대를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 큰 틀에서 지금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저분들이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는 건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그중에서 당 지도부도 받아들일 것은 최대한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반대로 원칙과 상식의 의원분들께서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들의 주장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반대되는 의견도 존중하면서 당 안에서 이렇게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달까지 답을 좀 요구한 상황인데 이게 만일 이 대표가 이 퇴진이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럼 비명계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 관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 울타리에서 정치하기가 어렵겠죠. 저분들도 다 그런 계산을 하면서 행보를 할 텐데 결정적인 거는 그거죠. 저분들이 요구하는 그 것들에 대한 주장이 한두 달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고 또 그런 얘기를 했을 때의 당내 반응, 특히 개딸들이라고 하는 극렬 지지층이 거의 테러에 가까운 그런 탄압을 해왔다고 저는 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어떤 제재를 한다거나 그런 노력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분들이 숨쉴 공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아까 김현정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 당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가자 왜 자꾸 반대만 해 이렇게 나오면은 저분들 민주당 내에서 정치 못합니다. 아마 특단의 조치를 취하리라 그게 뭔지는 다 아실 테니 제가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 반면에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는데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뭐 사실 좀 이제 최대 의원 모임에서도 이제 좀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내놨었는데 그 어떻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저는 지금도 그 신당 창당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짐으로 인해서 그 뭔가 당내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그 물꼬를 트려는 그런 압박 전술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실제로 뭐 신당으로 창당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 신당을 만드는 것은 정말 명분이 없습니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세력도 좀 없습니다. 그 본인이 말씀하신 거는 호남과 수도권을 세력 중심으로 세력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호남 같은 경우에도 호남의 전남도당 위원장이라든지 뭐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으로 있던 이병훈 의원이라든지 전부 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요. 홍성국 의원도 그렇게 반대 표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할 세력들이 없다. 오히려 원칙과 상식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거리를 약간 두는 발언들을 조홍천 의원 등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또 그러면 그 명분은 있는 것이냐? 어떤 명분을 지금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얘기하는 것이 이재명 그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를 많이 하고 도덕성과 민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민주당을 떠나서는 정치의 이력을 설명할 수 없는 분이 이낙연 전 대표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그 사법 리스크란 것은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윤석열 검찰에서 그 0.73% 대선 패배한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제 고용 수사라고 규정하고 대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오히려 그런 윤석열 검찰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될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살을 당내로 돌리는 것은 그 명분을 당내에서는 얻기 힘들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세력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다만 지금 현재 그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 모임이 있어요. 민주주의 실천행동이라는 조직에서 신당 창당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원외 인사들만 있을 뿐이고 원내 인사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도 대단히 미지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신당과의 연대와도 긍정적인 반응을 좀 내놓고 있어요. 뭔가 세력화를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또 민주당에서 이제 공천이 본격화되면은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같이 뭐 세력 규합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이낙연 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원칙과 상식 내분하고는 좀 입장이 다르다고 봅니다. 나름의 명분이 있어요. 예. 이낙연 전 대표가 하시는 말씀 중에 잘 보면 내가 민주당의 적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 민주당을 빼앗겼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예. 왜냐? 이낙연 대표는 호남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역 기반에 근거한 정치인이고 예.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정신으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방향성하고도 계속 부합된 정치를 해왔던 분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당에서 민주당에서 5선, 당 대표, 뭐 국무총리, 전남지사 그리고 직전 대선에서 거의 대선 후보 될 법한 그런 결과를 내왔던 분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의해 보면은 너무 탄압을 받는단 말이죠. 예. 수박이라는 멸칭으로 불리면서 본인과 생각이 비슷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 극렬 개딸이라고 하는 지지자들이 지역 사무실에 가서 물리적인 테러까지 한단 말이죠. 이런 당을 본인이 뺏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있을 수는 없다. 내가 민주당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시 정체성을 확실히 한 당을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앞서한 그 네 분 또 당 안에서 이낙연 대표의 신당에 반대하는 그분들보다는 훨씬 더 절박한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력화 뭐라도 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예.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뭐 적자라든지 빼앗겼다 이런 표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민주당의 적자라면 민주당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일부 강성 당원들의 그런 일부 일탈행위들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께서도 계속해서 경고 주고 징계까지 예, 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신당을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는 오히려 더 되면 안 된다는 예. 거죠. 사실 이게 민주당 얘기를 많이 못해서 시간이 없지만 조금 몇 개 더 물어보면은 그 김부겸하고 정세균 두 총리와 회동을 좀 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했었는데 좀 진전된 방안들이 좀 나왔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이낙연 전 대표도 포함해서 다 만나시겠다는 저기 입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만나셔야 되고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와 김부겸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입장들이 또 다 틀려요. 예. 틀리고 지금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네 분의 의원들도 보면은 이원흑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SK 정세균계로 좀 분류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친문계로 분류되어 있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랑 이제 친한 의원으로 분류되어 있고 조홍천 의원은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공통점이 사실 없습니다.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분들이 주장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결국은 당이 좀 변화되고 혁신해서 총선에서 이기자라는 그런 진정성이 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내라든지 그 우리 당의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분들의 주장들이 그렇게 진정성이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향간 일각에서는 계속 이것이 본인들의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 목소리들이 덧붙여지니까 문제 해결보다는 자꾸 이렇게 지금 분열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의 역할도 좀 필요한 시점이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 궁금했던 게 있는데 이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탈당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뭐 실제로 좀 그러니까 조율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물밑 작업이 있다고 봅니다. 물밑 작업이 있다. 이상민 의원은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하고 달라요. 물론 탈당하셨지만 예. 5선을 했는데 처음엔 열린우리당, 지금은 민주당의 전신이 되겠죠. 근데 재선할 때는 자유선진당으로 됐어요. 보수 정당이잖아요.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은 그런 정치인이라고 봤을 때 저희 당에 입당하실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그리고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